저녁 7시 주방에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설거지를 하다 만 접시가 들려 있었어요. 싱크대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섰어요. 오늘 하루도 길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회사에서 회의를 3번 했고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장을 봤어요. 집에 도착한 건 6시 반.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엄마, 내일 준비물 챙겨줘야 하는데. 그녀는 숨을 멈췄어요. 목이 뜨거워졌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 말하는 거야? 목소리가 커졌어요. 맨날 이래, 왜 맨날 마지막에 말하는 거야? 학교 갔다 와서 뭐 했어? 몇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말하는 거야? 아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눈이 커졌어요. 미안해, 깜빡했어. 그 순간 그녀는 자기 목소리에 놀랐어요. 너무 컸어요. 너무 날카로웠어요. 접시를 싱크대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또 그랬구나.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그랬을까? 아이는 그냥 깜빡했을 뿐인데. 이 장면 낯설지 않죠? 화를 내고 나면 더 무서워요. 아이가 무서워하는 게 보이니까요. 또 터질까봐 겁나요. 참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엔 멈출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화를 참아야 하는데 자꾸 터져요. 화를 내고 나면 너무 후회돼요. 분노는 우리를 죄책감에 빠뜨려요. 참지 못한 나를 책망하게 하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멈춰 볼게요. 그런데요, 분노는 벌이 아니라 신호일 수 있어요. 이 지점이 갈림길이에요. 여기서 속도가 올라가면 말이 먼저 나가요. 화가 난다는 건 내 안에서 뭔가 견디기 어려워졌다는 신호예요. 무시당했거나 피곤이 쌓였거나 같은 일이 반복됐다는 표시죠. 분노를 없애려고 하면 더 커져요. 참으면 쌓이고 어느 순간 폭발해요. 하지만 분노를 신호로 읽으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오늘 이 글에서 딱 2가지를 가져가면 돼요. 하나는 화가 올라오는 10초에 할 수 있는 것. 하나는 관계를 지키는 한 문장. 이 2가지만 있어도 오늘 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떠오르는 문장이 있다면 마음속으로만 한번 불러줘도 괜찮아요. 그 문장이 오늘 글의 출발점이에요. 후회가 방향이라면 분노는 속도예요. 방향을 잡지 못하면 속도는 더 거칠어지니까요. 지난 시간에 후회를 이야기했어요. 후회는 방향이라고요. 여기서 방향을 바꿔보세요라는 신호라고 했죠. 오늘 이야기할 분노는 속도예요. 분노를 자동차로 비유해 볼게요. 분노는 엔진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엑셀을 밟으면 차가 빨라지잖아요. 분노도 그래요. 에너지가 확 올라와요. 속도가 빨라지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때론 필요하니까요. 위험할 때 빠르게 반응해야 할 때도 있어요. 누군가 나를 해칠 때, 경계를 지켜야 할 때, 빠른 반응이 나를 지켜줘요. 문제는 브레이크를 못 밟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지는데 속도를 낮추는 방법을 모르면 사고가 나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결국 관계가 먼저 부딪혀요.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에너지가 올라오는 건 몸의 신호예요. 하지만 화가 났을 때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면 관계가 부서져요. 말로 상대를 다치게 하고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하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결국 중요한 건 속도 조절이에요. 많은 분들이 분노를 이렇게 생각해요. 화를 내면 안 돼. 참는 게 성숙한 거야. 어른이라면 화를 안 내야지. 하지만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4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상담실에 왔어요.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화를 안 내려고 노력해요.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장에서도 참고 집에서도 참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터져요. 사소한 일에 폭발해요. 그러고 나면 너무 후회돼요. 그에게 물어봤어요. 참으면 화가 사라지나요? 아니요. 안으로 쌓여요. 그러다 집에서 터져요. 아내나 아이들한테요. 화를 참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쌓여요. 그리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사람한테 터져요. 분노는 없애는 게 아니라 다루는 거예요. 분노가 커지는 순간은 되게 비슷해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피로, 무시, 반복. 하나씩 볼게요. 1. 피로. 몸이 지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져요. 피곤하면 참는 힘부터 떨어져요. 그래서 평소엔 넘기던 말이 칼처럼 꽂히는 날이 있어요. 잠을 못 잤거나 일이 많았거나 쉬지 못한 날들이 쌓이면 분노의 문턱이 낮아져요. 평소엔 괜찮던 말도 피곤한 날엔 화가 나요. 한 여성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말에 잘 쉬고 나면 아이 말에 여유 있게 대답해요. 근데 평일 저녁엔 같은 말을 해도 짜증이 나요.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진 거죠.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전엔 내가 못된 엄마구나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내가 피곤했구나. 피곤은 성격이 아니에요. 상태예요. 왜 이렇게 예민하지? 하고 자책하지만 사실은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나 지금 한계야라고요. 이 무시. 내 말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화가 나요. 내가 말했잖아. 왜 내 말은 안 들어? 내가 투명인간이야? 무시는 존재가 작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화가 올라와요. 이건 상대가 실제로 무시했을 때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느꼈을 때도 포함돼요. 상대는 무시할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못 들었거나 잊었거나 바빴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그 순간 화가 올라와요. 한 부부가 상담실에 왔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아내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해요. 제가 안 듣는 것도 아닌데요. 아내가 대답했어요. 당신은 듣고 나서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그냥 응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게 돼요. 그럼 당신은 짜증을 내고요. 남편은 들었어요. 하지만 반응을 안 했어요. 아내는 들은 것 같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무시당했다고 느낀 거죠.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분노는 방어처럼 올라와요. 나를 봐줘. 내 말을 들어줘. 이 외침이 화로 나오는 거예요. 3. 반복. 같은 일이 반복될 때 화가 나요. 또 왜 맨날 이래?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되면 화가 쌓여요. 반복은 변하지 않는다는 절망감을 주니까요. 그래서 분노는 이제 그만이라는 신호로 올라와요. 한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한테 방 정리하라고 매일 말해요. 처음엔 부드럽게 말해요. 방 정리 좀 해줄래? 다음엔 조금 세게요. 정리 안 할 거야? 그 다음엔 소리 질러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왜 그럴까요? 그냥 방 정리인데. 그녀에게 물어봤어요. 며칠째 말하고 있어요? 일주일이요. 아니,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화가 난 건 오늘 일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네요. 쌓인 거구나. 반복은 화를 쌓이게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터져요. 피로, 무시, 반복.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있어도 분노는 커져요. 둘 이상이 겹치면 폭발 직전이 돼요. 프롤로그의 그 엄마는 어땠을까요? 피곤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안일 했어요.
무시당한 것 같았어요. 아이가 엄마 시간을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반복됐어요. 늘 마지막에 준비물 얘기를 해요. 세 가지가 다 겹쳤어요. 그래서 터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분노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 일화를 참는 게 성숙한 거야. 아니에요. 참는 건 성숙이 아니라 억압일 수 있어요. 참는 건 사라짐이 아니라 정가가 돼요. 결국 가장 안전한 사람에게 터져요. 아까 그 팀장이 말했어요. 회사에서 상사한테 화가 났는데 참았어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짜증을 냈어요. 아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제가 예민하게 굴었어요. 이게 억압된 화예요. 성숙은 참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거예요. 화를 느끼되 표현 방식을 고르는 것. 화가 났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는데 잠깐 시간 좀 줄래? 10분 뒤에 이야기할게. 이게 성숙이에요. 오해 이 화를 내면 나쁜 사람이야. 아니에요. 화를 낸다고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화는 감정이에요. 감정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모든 감정은 이유가 있어요. 화가 나는 건 뭔가 내 안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문제는 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예요. 화를 내되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화를 느끼되 관계를 지키는 말이 있어요. 그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화내는 아빠로 기억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참아요. 화가 나도 표정 하나 안 바꿔요. 근데 아이가 말했어요. 아빠는 무서워요. 라고요. 화를 안 냈는데도 무섭대요. 그 아버지는 화를 참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목소리는 차가워지고 표정은 굳어지고 에너지가 달라졌어요. 아이는 그걸 느낀 거죠. 화를 참는 것보다 화를 인정하고 조절하는 게 나아요. 아빠 지금 화가 나는데 소리는 안 지를게. 대신 10분만 혼자 있을게.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솔직하고 안전해요. 자, 이제부터 실전으로 갈게요. 지금 입을 열면 오늘 밤이 길어져요. 지금 말하면 관계가 아니라 감정이 온전해요. 화가 올라오는 순간 딱 10초만 버티면 돼요. 왜 10초일까요? 대개 10초 정도만 벌어도 뇌의 이성적인 부분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해요. 10초면 충동적인 말을 멈출 수 있어요. 물론 완전히 진정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악의 말은 안 나와요. 10초 프로토콜 3단계를 같이 해볼게요. 1단계 멈추기 0에서 3초. 화가 올라오는 걸 느낀 순간 턱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 그게 시작이에요. 입을 닫아요. 말을 하려던 걸 멈춰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화난 상태에서 나온 말은 돌릴 수 없으니까요. 손을 꽉 쥐거나 주먹을 펴는 동작을 해도 돼요. 손에 힘을 주면 화에서 시선이 잠깐 빠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지금 화가 나고 있어. 이 한 문장만 속으로 말해도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겨요. 화가 나고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화에 휩쓸리지 않게 돼요. 화와 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2단계 호흡하기 4에서 7초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요. 천천히 내쉬어요. 숨을 쉬는 동안 시선을 아래로 내려도 좋아요. 상대를 쳐다보지 말고 바닥이나 손을 봐요. 시선을 내리면 공격성이 줄어들어요. 대치가 풀리고 몸의 긴장도 조금 내려가요. 호흡하는 동안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지금 말하면 후회할 거야. 이 문장이 브레이크예요. 화가 나면 충동적으로 말하고 싶어져요. 하지만 그 말은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지금 말하면 후회할 거야 라고 한 번만 생각해도 입이 조금 닫혀요. 3단계 선택하기 8에서 10초. 이제 선택할 시간이에요. 화를 터뜨릴 건지 속도를 낮출 건지. 속도를 낮추기로 했다면 이렇게 말해요. 잠깐만
지금은 말 안 할게. 조금 이따 말할게.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해요. 문장이 안 나오면 그냥 잠깐만만 말해도 돼요. 상대도 숨 쉴 시간이 생기고 나도 정리할 시간이 생겨요. 10초 프로토콜은 화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속도를 낮추는 거예요. 10초만 벌어도 최악의 말은 멈추고 관계는 남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0초는 참는 시간이 아니라 말이 관계를 깨지 않게 하는 안전거리예요. 참는 건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쌓여요. 조절하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제 관계별로 쓸 수 있는 한 문장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 문장들은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껴로 시작해요.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내 감정을 전하는 문장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I- 메시지라고 해요. 나를 주어로 하는 문장이죠. 너는 왜 그래? 나는 이렇게 느껴. 부모 -I. 소리가 올라오기 직전, 지금 말하면 더 세게 나가겠다 싶을 때 이 문장부터 꺼내요. 엄마 지금 화났어. 너 때문 아니야. 10분만 쉬었다가 말할게. 이 문장은 아이에게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나의 상태를 알려줘요. 아이는 이 문장을 통해 배워요. 엄마도 화가 날 수 있구나. 그럴 땐 시간이 필요하구나. 화가 나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 조절하는 게 중요하구나. 한 엄마가 이 문장을 써보고 말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아이한테 엄마 화났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요. 근데 아이가 놀랍게 반응했어요. 엄마 쉬어. 내가 조용히 있을게.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이해하더라고요. 아이도 생각보다 많이 이해해요. 부부 연인. 말다툼이 격해지기 직전 상대를 공격하고 싶은 순간에 이 문장으로 멈춰요. 지금 말하면 상처 줄 것 같아. 진정하고 다시 얘기할게. 이 문장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아요. 내 느낌을 전해요. 그리고 대화를 끊지 않아요. 다시 얘기할게로 연결을 유지해요. 한 남편이 이 문장을 써보고 말했어요. 아내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말이 무시당한 것 같아서 속상해. 그랬더니 아내가 울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느낀 줄 몰랐어. 미안해. 라고요. 전엔 너는 왜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했거든요. 그럼 아내도 화를 냈어요. 주어를 바꾸니까 대화가 바뀌더라고요. 직장 인간관계. 회의나 대화 중 감정이 올라와서 프로답지 못한 말이 나올 것 같을 때 이 문장으로 빠져나와요. 제 의견을 끝까지 말씀드린 뒤에 조율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프로페셔널하면서도 솔직해요. 감정적이 될 것 같다고 인정하는 게 약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조절을 한다는 신호예요. 한 직장인이 이 문장을 써보고 말했어요. 회의 중에 동료가 제 아이디어를 계속 자르더라고요. 화가 났어요. 예전 같으면 그 자리에서 따졌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감정적이 될 것 같아서 5분만 나갔다 올게요. 화장실 가서 물 마시고 숨 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도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 문장의 공통점은 뭘까요? 너 때문에가 없어요. 나는 지금 이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얘기할게로 관계를 유지해요. 화가 나도 관계를 끊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화를 내면서도 관계를 지킬 수 있어요. 자, 이제 프롤로그에 나온 그 엄마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주방에서 소리를 질렀던 그날 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고 그녀는 주방에 혼자 남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또 그랬어. 또 소리 질렀어. 자책이 올라왔어요. 나는 왜 이래?
왜 맨날 이러는 거야? 나는 나쁜 엄마야.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녀는 숨을 한 번 깊게 쉬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 나 지금 피곤했구나. 오늘 하루 진짜 길었어.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여유가 없었던 거구나. 그녀는 손을 씻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숨을 쉬었어요. 조금 진정됐어요. 그리고 아들 방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가도 돼? 아들이 문을 열었어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그녀는 아들 옆에 앉았어요. 방금은 엄마가 과했어. 다시 말해볼게. 아들이 그녀를 봤어요. 엄마가 화난 건 내가 늦게 말해서만은 아니야. 엄마가 오늘 너무 피곤했거든. 그래서 말이 세게 나왔어. 내가 깜빡할 수도 있지. 누구나 깜빡해. 그래도 소리 지른 건 잘못한 거야. 미안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엄마. 나도 미안해. 다음엔 밥 먹을 때 말할게. 그래줘. 그리고 엄마도 다음엔 좀 더 부드럽게 말할게. 엄마도 연습할게. 다음엔 10초부터 해볼게. 그 말에 그녀는 아들을 안았어요. 고마워. 그날 밤 그녀는 화를 없애지 못했어요. 여전히 화는 났어요. 피곤했고 준비물 이야기가 반복되는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화를 터뜨리는 대신 속도를 낮췄어요. 그리고 말의 방향을 바꿨어요.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피곤해서로. 그 한 문장이 관계를 지켰어요. 오늘의 연습은 딱 하나예요. 화가 났던 순간 하나를 떠올려 봐요. 그때 10초를 버텼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너 때문에를 나는 지금으로 바꿔보세요. 한 문장만 적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너는 맨날 그래. 나는 이게 반복돼서 힘들어. 왜 내 말은 안 들어? 내 말이 무시당한 것 같아서 속상해. 너는 왜 그렇게 급해? 나는 지금 여유가 없어서 예민해. 너 때문에 힘들어. 나는 오늘 너무 지쳐서 예민해. 또 시작이네. 나는 이게 반복돼서 지쳐. 이 한 문장이 다음 상황에서 브레이크가 돼요. 종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휴대폰 메모장도 충분해요. 한 문장만 적어두세요. 다음에 화가 났을 때 그 문장을 꺼내볼 수 있어요. 화를 없애는 게 아니라 화를 다루는 거예요. 화는 신호예요. 지금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어라는 신호. 피곤한가? 무시당한 것 같은가? 반복되고 있나? 그 신호를 듣고 속도를 조절하면 돼요. 화를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화를 느끼되 표현 방식을 고르면 돼요. 10초만 버티면 돼요. 그 10초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남겨요. 오늘의 브레이크는 10초예요. 멈추라는 게 아니라 속도를 낮추라는 거죠. 분노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신호예요. 나는 화가 나지만 관계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해도 충분해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짧은 연습 2가지를 줄게요. 연습 1 신호 번역하기. 오늘 화가 났던 순간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을 신호로 번역해 보세요. 화가 났다, 피곤했다, 무시당했다, 반복됐다 중 하나로. 예. 아이한테 소리 질렀다, 나는 피곤했다. 남편한테 짜증냈다, 내 말이 무시당한 것 같았다. 동료한테 화냈다 같은 일이 반복돼서 지쳤다. 이렇게 번역하면 다음엔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어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 건 피곤해서구나.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 건 무시당한 것 같아서구나. 알아차리면 대처할 수 있어요. 연습 20초 문장 만들기. 잠깐만, 지금은 말 안 할게. 조금 있다 말할게. 이 문장을 소리내어 한번 말해보세요. 실제 상황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뇌가 익숙해져요. 다음에 화가 났을 때
이 문장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어요. 거울 앞에서 해봐도 좋고 샤워하면서 해봐도 좋아요. 한 번만 말해봐도 달라져요. 분노는 정비등 같아요. 고장이 아니라 점검 신호예요.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뭔가가 과부하라는 뜻이죠. 피곤한가? 쉬어야 할 때인가? 무시당했나? 내 의견을 더 명확히 말해야 할 때인가? 반복되고 있나? 패턴을 바꿔야 할 때인가? 분노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답하면 다음이 달라져요. 다음 편에서는 불안을 같이 다뤄볼게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 걱정이 멈추지 않아요. 나만 이렇게 불안한가요? 불안은 나쁜 감정일까요? 아니면 내 안의 신호일까요? 다음 편 불안은 걱정을 멈추는 게 아니라 불안과 함께 움직이는 방법을 다룰 거예요. 불안은 멈추는 게 아니라 함께 걷는 거예요. 다음 편에서는 불안한 마음과 함께 오늘을 사는 방법을 같이 해볼게요. 단어 하나면 돼요. 오늘은 분노였다면 다음은 불안이에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당신의 분노는 보통 언제 커지나요? 지금 가장 가까운 한 단어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피로무시 반복. 필요한 날 다시 보게 저장해 두셔도 좋아요. 화가 올라오는 순간 이 글의 10초 프로토콜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편은 불안이에요. 걱정이 멈추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가져올게요. 필요할 때 다시 와도 괜찮아요.